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독감 예방 접종 하셨습니까? 지난달 말부터 독감 백신 무료 예방 접종이 시작됐죠. 독감과 코로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유행할 것에 대비해서 정부가 올해 특별히 독감 무료 접종을 확대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독감 백신 접종 후에 발생했다는 사망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접종을 일단은 보류하자, 이런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인천에서 사망한 고교생의 사례가 큰 논란이 됐는데요.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가 논란과 불안감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백신 포비아를 만든 언론 보도, 잠시 후에 미디어 비평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월 31일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조수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독감 백신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면서 무료 접종인데도 일단 접종을 미루겠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네. 지난 9월 21일 독감 백신의 유통 과정에서 일부가 상온에 노출돼 변형이 일어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무료 예방 접종이 그때 이제 일시 중단됐었죠. 네. 그랬다가 9월 25일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리고 10월 13일부터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 19일부터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다시 무료 예방 접종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일 독감 백신을 맞은 만 17세 청소년이 이틀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네. 그래서 10월 19일 질병관리청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망한 학생이 접종한 백신은 아까 문제가 됐던 회수 대상 백신이 아니고 또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고 사망 원인 규명이 필요한 상황으로 밝혔는데요. 근데 이제 연합뉴스가 이날 처음 보도입니다. 속보 독감 백신 접종 뒤 10대 사망 사례 보고 사망 원인 조사 중이란 제목의 한 줄짜리 기사를 냅니다.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후 비슷한 제목의 기사가 올라오면서 독감 백신 접종을 둘러싼 불안감 보도는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다음 날인 지난 20일 전북에서 만 77세 노인이 독감 백신 접종 후에 하루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고요. 이렇게 사망 관련 신고가 계속 접수되자 많은 언론들이 앞다퉈서 이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백신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네. 지난 한 주 자고 일어나면 사망자 수가 점점 늘고 있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과 이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줄곧 유지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질병청은 예방 접종이 원인이 돼서 사망한 사례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석에 좀 신중해 달라라고 언론에 요청하기도 했고요. 네. 또 대한백신학회에서도 10월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확한 사연이 확인되기 전에는 사망 원인에 대한 추측성 언급이나 또 발표를 자제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안에 대해서만 학술적 관점에서 공유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에서는 연일 독감 백신과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아주 많았어요. 살펴보면 제목이 백신 맞고 또 사망. 네. 그다음에 백신 접종 뒤 사망 미스터리. 심지어 미스터리. 네. 또 독감 백신 맞은 10대 돌연사. 그래서 백신을 맞은 이후에 사망자에 대한 접수가 들어올 때마다 네. 속보 경쟁을 벌이면서 기사 제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감을 계속 심어줍니다. 독감 백신 공포 확산, 시민들 불안하지만 맞을 수밖에, 죽으면 누굴 원망하나, 불안한 독감 백신 접종자들, 독감 포비아, 독감 예방 접종 포비아, 이런 단어들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기사를 보면은
누구나 불안하겠죠. 일단 불안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가 시작된 지난 9월 21일부터 고교생의 죽음 또 뭐 노인들의 잇따른 사망 소식이 전해진 10월 29일까지 그 언론진흥재단 비카인즈를 한번 돌려봤거든요. 네. 이제 독감 백신을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2,558건의 기사가 검색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연관어가 이렇게 뜨는데요. 연관어로 사망자, 사망 사례, 사망 원인, 불안감, 인과관계, 어르신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고요. 그러니까 질병 예방을 위해서 맞아야 하는 독감 백신과 관련한 연관어에 사망과 관련한 기사 제목이 가장 많이 검색이 됐습니다. 네, 연관 검색을 해봤더니 독감 백신 하면 일단 사망. 네. 네, 이런 연관이 뜬다는 건데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요. 네. 근데 이 독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가장 큰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던 거는 아무래도 그 인천에서 사망한 고등학생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인천의 그 17세 고등학생의 사인은 결국 그 백신 접종과는 무관하고 독극물에 의한 사망이 원인인 것으로 최종 밝혀졌는데요. 네. 이제 이 사망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 심지어는 음모론 뭐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일파만파 퍼져나갔고요. 이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이 아주 컸습니다. 여기에 뭐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고등학생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독감 백신 접종과 이 고등학생의 사망 사이에 마치 어떤 인과관계가 네. 있는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왔던 건데요. 네. 자, 이런 경우 어떤 보도 기준이 있습니까? 네. 감염병 보도 준칙 기본 원칙에 보면은요. 2항의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전달해야 하며 또 나항에는 현재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태가 이제 심각해지니까요.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가 지난 27일에 인플루엔자 관련 보도 방송 지침을 냅니다. 지침에는 국민의 불안을 불필요하게 키울 수 있는 자극적인 표현 등을 삼가한다. 또 인플루엔자 백신과 사망 원인 간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제목 등에 뭐 독감 사망자 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사망자 수처럼 이렇게 지나친 축약형 문장을 사용해서 네. 혼란을 주지 않는다. 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후 사망 신고 통계만을 단순 중계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막연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사실 이거 되게 기본인데 네, 기본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에요. 네. 이게 보면 뭐 사망자 신고가 들어오면 중계하듯이 보도하는 태도, 네. 또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태도는 정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종편 프로그램을 모니터한 보고서에 보면은요, 사망 사례가 전부 백신 접종과 관련 있다고 확신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뭐 많았다는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백신 관련 보도에 대해서 지난 28일 한국기자협회도 자성의 소리를 냈는데요. 백신 사망자 증가가 실제로 관련 사망자가 증가했기 때문인지 신고 사례의 증가로 인한 착시 현상인지 기저질환의 유무나 사망자 연령대와 관련성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었으나 매체 거의 대부분이 사망자 숫자 중계방송식 보도에 추중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자협회는 방역당국과 전문가 다수가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언론이 백신 공포를 부추긴 점은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백신 보도에 보다 과학적이고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기자협회 이야기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네. 이렇게 언론계에서 자성의 소리가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런 보도가 계속되니까 독감 백신 접종을 사실 맞아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뭐 그렇죠. 이렇게 어르신 분들이 어르신들은. 있다든가 아니면은 어린이들. 네. 근데 이런 분들조차도 불안감 때문에 접종을 보류하고 있어요. 네. 이제 예상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의 판단과 선택이 비합리적인 판단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강조하는 이론인데요. 이번처럼 이렇게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이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언론 수용자들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의 보도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미 많은 연구들이 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수용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다르다는 의미 있는 결과들이 이미 많이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2010년 연구인데요.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의도에 대한 영향 요인들 및 백신 부작용 보도에 영향을 다룬 연구입니다. 이때 이제 2009년, 10년 이때도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부정적 보도에 노출된 집단에서는 지각된 심각성이 백신 예방 접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도를 통해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접해서 그런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실제로 미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이제 불안감을 조장하는 대부분의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독감 예방 백신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또 보도량이 많아지면서 실제 접종자 수가 이렇게 줄기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도 2009년 10월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노인 8명이 사망하고 11월과 12월 초 초중학생 3명, 또 19개월 된 여아가 숨지면서 불안감이 대두됐고 정부가 백신 자체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실제 접종 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 백신 접종과 관련된 그거와 인과관계를 따져보니까 이런 어떤 부작용이나 불안감이 있으면 있을수록 실제로 사람들이 접종을 하지 않더라. 네,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러니까 보도가 조금 약간 불안감을 조장하는 보도가 그걸 접했을 때. 네, 자 이렇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직결된 사안에 대한 언론의 보다 신중한 보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그 유네스코가 글로벌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주간으로 정하고요. 네.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렸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는 못하고 일부만 오프라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이번에 이제 주제가 인포데믹에 대한 문제를 다뤘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질병과 관련된 정보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 혼란과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 책임 있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네. 자, 특히 질병에 취약한 연령대분들 이 독감 접종 계속 미루고 계셨다면 어서 접종하시고요. 이 11월 초죠 벌써. 네. 11월 초가 지나가면 독감 백신 접종하더라도 그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들 네. 전문가들이 하더라고요. 네. 독감 백신 포비아를 조장한 미디어들에 대한 비평 오늘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이죠. 이동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네. 먼저 10월 20일에 수요일에 진행되었던 변상욱의 눈 코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날은 국감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었는데요. 국감장에서 나온 자원 공기업 부채 현황 이야기를 하면서 이명박 정권 때 자원외교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중립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은 가만히 있고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들이 대신 살아 이렇게 되면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는 건 일단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편법도 썼습니다. 라든지 사모펀드를 박근혜 대통령 때 규제 완화에서 기워 엉터리 사기성 사모펀드로 번지게 됐다라는 말을 해 다소 치우친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안의 전개 과정을 이야기하는 코너이긴 하지만 중립적인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주제 선정이나 방송 내용에 있어서 보다 중립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이셨는데 참고로 이 변상욱의 눈이라는 코너명에서 보듯이 이 코너는 변상욱 기자의 시선으로 뉴스를 바라본다는 일종의 칼럼 형식이죠. 네,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다른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같은 날 진행되었던 정면 인터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인터뷰에서는 최근 잇따른 택배 노동자 과로사와 관련해 박승환 택배연대노조 강남지회장과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이루어졌던 인터뷰의 경우 시세의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복잡한 노사구조와 택배 물품 분류 작업이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택배 노동자의 실상에 대해서 자세하고 정확히 들을 수 있었던 인터뷰였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택배 분류와 배송 일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전혀 알지 못할 사항들에 관해서 설명이 됐습니다. 또한 과로사하는 택배 노동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시세의 대한통운의 대처를 산업에 있는 택배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인터뷰를 통해 진정성 있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택배 노동자에 대한 처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고요.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 듣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은 어떠셨습니까? 네, 10월 22일 목요일 방송되었던 정면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날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국감장에서 폐주된다라는 발언에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소병철 의원이 굉장히 장황하게 의견을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격양된 감정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언행에 있어 정리가 필요해 보였는데요. 그리고 어떤 의견을 말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자가 피감자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라고 하면서 장황한 인터뷰의 답변을 정리해 청취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사의 비위를 시사하기 위한 특검 도입 문제를 두고 소병철 의원이 주변인들에게 물어봤다는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제3의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토로하는 주장을 펼칠 때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보다는 보다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들로 주장의 설득력을 높였다면 공감이 되는 인터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의견 있으실까요? 네, 10월 22일 진행되었던 다른 인터뷰였죠.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잇따른다는 이슈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접종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 큰 상황에서 전문가의 답변을 들으면서 과도한 불안감을 줄이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는 인터뷰였습니다. 네, 오늘은 매일 저녁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방송되는 YTN 라디오의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이죠.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유, 네, 오랜만에 듣는데. 그러게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니, 왜 전화로 연결돼 있어서 지금 상당히 좀 감이 먼데, 네, 옆에 계신 것처럼 방송 이어갈게요. 네. 네.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 어떤 주제 갖고 오셨어요? 로켓뱅송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죠. 네. 네, 쿠팡이 쿠팡. OTT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쿠팡이 OTT에 진출한다? 네. 그럼 뭐 쿠팡이 넷플릭스처럼 뭐 영상 콘텐츠 만들고 유통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유통을 먼저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쿠팡이 이제 온라인 OTT 서비스를 이제 시작한다는 내용이고요. 네. 지난 7월 싱가포르 OTT 업체였던 훅을 이제 인수를 했었어요. 훅. 훅이라는 서비스, HOOQ라는 회사고, 네. 그다음 13일에 정관 사업 목적에 영상 음악을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걸 보여준 거죠. 네. 그리고 쿠팡 스트리밍, 쿠팡 플레이, 쿠팡 오리지널, 쿠팡 TV, 쿠팡 플러스, 쿠팡 비디오
비디오 관련된 모든 서비스 관련 상표권을 다 출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미 소문이 난 게 네. 영화사라든지 지금 최근에 그 스포츠 중계권을 갖고 있는 회사들과도 네. 중계권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고 있고요. 소문으로는 12월에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겠죠. 그렇군요. 자, 벌써 지난 7월에 싱가포르에 있는 OTT 업체 아까 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훅을 인수했다. 이미 큰 그림을 갖고서 추진 중이었다는 건데 이 쿠팡이 인수한 OTT 훅 우리에게는 낯설어요. 어떤 곳입니까? 상당히 유명했던 회사예요. 그 동남아의 3대 OTT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가 이제 말씀드렸던 훅이고, 네. 그 다음에 아이플립스, 예, 그 다음에 넷플릭스랑 이름 비슷하죠. 그리고 뷰라는 뷰라고 하는 업체가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 훅은 싱텔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SK텔레콤 같은 회사와 싱텔, 싱가포르 텔레콤. 네. 소니 피처스, 워너브라더스가 2015년 1월에 합작해서 만든 회사였어요. 네. 그래서 동남아 전역에 서비스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OTT 시장에서 사실 경쟁하기는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3월 파산보호를 시청했는데 그 4월 서비스 종료했습니다. 근데 요 사업 부분을 인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는 동남아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가입자 정보라든가 이런 걸 인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했는데 네. 진짜로 OTT를 할 줄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구나. 이 동남아의 3대 OTT 중 하나인 훅. 동남아에서 꽤나 인기를 끌었던 업체였는데 쿠팡은 사실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커머스로 압도적인 지위에 있는데 이런 쿠팡이 왜 하던 사업에 열중하지 않고 OTT 사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얘기에 답이 있어요. 아마존이라 불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마존이 이제 아마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또 집중하고 있는 게 동영상 사업입니다. 아마존도? 네. 결국에는 아마존이 온라인 쇼핑과 콘텐츠를 결합해서 사업을 확장시켰고요. 네. 좋은 콘텐츠를 제작을 하면서 그걸 보러 오는 소비자들이 결국에는 쇼핑을 하게 만든다라는 게 사업 모토예요. 아마존닷컴은. 쇼핑하러 온 고객들에게 콘텐츠를 보여주고. 네. 콘텐츠가 좋아서 보러 온 사람들이 또 쇼핑을 하게 만드는. 쇼핑을 하게 만들고. 이른바 이제 우리가 요즘 접하고 있는 복합몰? 맞습니다. 네, 복합몰 같은 거네요. 영화관 쇼핑하러 가서 영화도 보고 거기서 같이 외식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큰 계기가 된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이버의 존재입니다. 네이버가 알게 모르게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 가장 큰 손이 됐어요. 네이버 쇼핑. 네, 연간 거래액이 20조 원이 넘었거든요. 그럼 이제 쿠팡의 거래액이 한 17조 원 정도 되는데 2위를 밀려난 거예요. 쿠팡이 네이버에 밀렸어요? 네. 쿠팡이 직접적인 쇼핑 서비스를 하진 않지만 우리가 아름아름 그 네이버 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제를 하잖아요. 네이버 결제를 통해서.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커졌고 결국에는 플랫폼에 머무르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쇼핑하고 바로 나가면 아니라 쇼핑을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영상을 보러 들어왔다가 나 맞아 살 게 생각났어 이럴 때 쿠팡에서 사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이버가 아니라. 네. 이런 개념들이 들어있는 거고 또 하나는 쿠팡의 가장 큰 투자자가 소프트뱅크입니다. 소프트뱅크. 네, 손정희 회장의 네, 소프트뱅크인데 거기가 일본 시장이 어디에다가 쇼핑 회사에 넘겨졌냐, 그러니까 이커머스가 어느 쪽에 넘어갔나 했더니 아마존이에요.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살 때 무조건 생각하는 게 아마존입니다. 일본에서조차도. 네, 그래서 사실 라쿠텐이라는 서비스가 있지만 아마존에 밀린 상태예요. 그래서 라쿠텐도 최근에 글로벌로 동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커머스와 이 비디오 서비스는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이 오래 그 자리에 그 사이트에 쇼핑 사이트에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 컨텐츠로 승부를 보게 되는 참 이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다른 것 같지만 참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지점인데요. 이 사실은 네이버는 우리에게는 당초에 포털 서비스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네이버가 이미 네이버 쇼핑으로 이 쿠팡의 거래액에 버금가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1위의 자리로 이렇게 올라서는 이러면서 쿠팡이 이 업계 이커머스 업계 1위의 입지가 또 흔들렸고 그러자 쿠팡은 자 그럼 우리도 OTT로 미디어 콘텐츠에도 한번 손을 대보겠다. 이런 속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앞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넷플릭스 거대 공룡 OTT 아닙니까? 네, 이 넷플릭스 때문에 사실 OTT 시장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곳이잖아요. 네. 예, OTT 사업자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쿠팡의 전략이 있을까요? 국내 OTT 관계자는 국내 방송사나들이 OTT 사업자들이 수천억을 투자해도 넷플릭스 경쟁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 동영상 서비스 경험이 없는 쿠팡이 OTT로 승부한다기보다는 네. 예를 들면 자기네 서비스를 생각보다 많이 안 쓰는 고객들이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스포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스포츠. 그러면 30대, 40대 남성들이 많이 보는 서비스다. 네. 그러면 그거를 동영상을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들어올 거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또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할 거고 관련된 상품을 궁극적으로는 동영상 서비스를 뭔가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결국에는 자기네 사업에 좀 더 많은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고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넷플릭스를 잡겠어. 아마존도 넷플릭스를 잡는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자기네 매출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라서 또 하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당장 넷플릭스가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온라인 홈쇼핑 같은 것들 할 수 없지만 네. 사실은 쿠팡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마치 최근에 네이버와 CJ가 피를 섞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네. 주식을 섞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이버는 CJ 대한통운과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CJ ENM의 주식을 갖게 되고 또 CJ는 네이버의 주식을 갖게 되는. 궁극적으로 이런 결국에는 자사의 서비스들, 자사의 어떤 사업 모델에 시너지가 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 있는 모델인 거고 쿠팡은 손을 잡기보다는 자기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인수를 통해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영상과 쇼핑의 만남. 그를 통한 시너지. 그리고 매출이 그걸로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이 쿠팡의 속내. 글쎄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주의 화제 영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었는데. 2주의 화제 영상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요즘 청소년, 롤. 아시네요.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자녀가 있다고 하면 아마 롤을 한 번은 해봤을 겁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인기 캐릭터로 구성된 가상의 걸그룹 K다라는 곳이 있어요. K/DA라는 게 있는데 K다. 그룹이 여자 걸그룹입니다. KDA가 아니라 K다예요? 네, K다라는 그룹이 있는데 최근에 신곡 모어라는 뮤직비디오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주의 화제 영상은 K다의 모어인데요. 네, K다의 모어 뮤직비디오인데. 네. 저는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집에서 이걸 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네,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고 하죠. 이 롤 게임의 인기 캐릭터들로 꾸린 일종의 가상 아이돌 그룹이던데, 이 모어라는 곡 제가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힙합 비트, 랩 이런 게 어우러져서 요즘 유행하는 리듬의 곡이더라고요. 또 이 게임의 캐릭터들이라고 하는데 그 여자 캐릭터들, 여성 캐릭터들이 출연하는 만큼 이 미모도 상당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제가 본 것은 1230만 회. 네, 공개된 날짜가 근데 10월 28일이에요. 오늘이 10월 30일, 오늘이 10월 31일이니까
불과 뭐 2, 3일 만에 이렇게 1200만의 조회를 돌파한 건데 반응이 뜨겁다고 봐야 되나요? 네, 이제 사실 저는 이 조회수가 오히려 좀 약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K단은 지금 한 번만 나온 게 이번 처음이 아니라 이미 팝스타라는 곡으로 네. 아이튠즈에서 K-팝 부분 1등을 차지한 적도 있어요. 데뷔곡이 팝스타라는 곡이 네. 이미 있어요. 네, 팝스타라는 노래가 있었고요. 그리고 팝차트 부분 2위를 기록했고 뭐 디지털 송세일즈 1위 그리고 1억 7천만이 넘는 스트리밍 횟수까지 기록해서 음악 업계에 충격을 줬었습니다. 충격적이네요, 정말.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기 멤버 중에 2명의 한국 아이돌 멤버가 있어요. 그 노래를 실제 부른. 네, 여자 아이들의 그룹 이름입니다. 여자 아이들, G-아이들이라고 하는 여자 아이들의 미연과 소연이 네.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담고요. 네. 음악 자체가 약간 K-팝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한 모어라는 곡이 처음이 아니고 이미 그 데뷔곡 자체가 뭐 화제를 불러일으켰었는데 이 2년 전 발표했던 데뷔곡 그 팝스타 뮤직비디오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네. 조회수가 이거는 뭐 3억, 뭐 4억 회에 육박했어요. 그만큼 네, 그만큼 이 팬들이 아마 신곡을 기다려왔을 것도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원래 이제 계속 벌써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2년이군요. 네. 네, 한국 아이돌 그룹 여자 아이돌 미연과 소연 그리고 미국의 팝스타 메디슨 비어 네. 자이라 건스가 뭉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뭉쳤고요. 또 네. 하나 한 분이 이제 세라핀의 목소리를 이 캐릭터입니다. 네. 렉시 리우라는 가수가 맡았습니다. 렉시 리우면은 중국인인가 봐요. 네네네네. 그래서 뭐 All Out EP 앨범이 트루 데미지 펜타킬 프로젝트 등 수준 높은 음악을 선보이는 라이엇 게임즈의 뮤직 레이블과 국내 유수의 아티스트가 협업으로 완성됐고 여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룹 외에 뭐 예를 들면 뭐 SM이나 JYP 이런 가수들의 멤버들도 참여해서 음악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 이 K다뿐만 아니라 뭐 국내 최대 기획사죠 SM 엔터테인먼트에서도 뭐 걸그룹을 이런 가상 그 걸그룹을 공개할 거다 이런 예고도 있더라고요. 네, 이미 지금 그 티저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다음 달 데뷔를 앞둔 걸그룹 에스파를 이수만 회장이 직접 소개를 했습니다. 네. K다가 약간 가상 가수라고 하면 에스파는 실제 인물과 아바타가 공존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4명의 실제 가수와 4명의 아바타가 같이 활동할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실제로 BTS가 최근에 타이니탄이라고 해서 네, 타이니탄. 그 방탄소년 아바타 캐릭터를 발표했잖아요. 저희 이 시간에 한번 소개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에스파는 실존 가수 아바타를 섞어오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BTS 타이니탄도 그렇고 이 에스파도 그렇고 좀 전에 소개해 주신 케이다도 그렇고 이게 참 생경한데 이 K-팝에서도 뭔가 이게 정말 거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특히 또 국내 최대 기획사 SM에서 이런 걸 또 시도를 한다는 게 시장에서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제페토라는 아바타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페토. 네, 제페토라고 하는 네이버 계열에서 만든 서비스인데 네. 이게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이미 빅히트랑 YG가 최근에 120억 원 정도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수들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그렇죠. 저번에 그렇죠? BTS 타이니탄 들고. 얘기하실 때도 뭐 군대를 갈 수도 있고 뭐 지금은 아주 젊은 청년들이지만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될 텐데 영원할 수가 없죠. 근데 아바타는 영원하게 할 수 있고 그들의 세계관을 통해서 요즘 메타버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들의 세계관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력을 무한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투자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런 게임이나 이런 플랫폼들에서 하는 그런 가상 현실에 대한 것들의 경계가 이미 모호해지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런 거를 좀 잘 활용해서 서비스를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1회 세계 문화산업 포럼에 참석한 이수만 회장이
그 격동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의 세상은 셀레브리티와 로봇의 시대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NC에서는 이제 게임 산업은 이제 가상의 어떤 배우들, 가상의 어떤 아티스트를 만드는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쪽에 굉장히 큰 영향이, 그러니까 투자들이나 어떤 시대 흐름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게임 캐릭터는 게임 캐릭터일 뿐 이렇게 한정됐던 것들이 이제 가상의 아티스트, 가상의 아이돌 그룹으로까지 그 발전하는 프로젝트가 여러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뭐 AI 이런 얘기 한 것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이렇게 사이버 아이돌까지 시장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보면 진짜 현실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이런 경계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도 이런 흥미로운 소식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 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